다음은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와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이슈 뉴스 다루고요. 시사점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학주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번 주 거세게 외풍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신흥국 금융 불안에다가 시리아 사태까지 또 출구 전략, 출구 전략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유럽이나 미국 증시도 선방을 했고요.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를 보이면서 또 주가가 빠르게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미국의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좀 미국이 이기적인 출구 전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좀 급하게 빼면은 아무래도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시장에서 미국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그들은 좀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돈을 살살 빼면서 조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좀 부양책을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좀 같이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 타협적인 출구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출구 전략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의 최대 피해주 아니었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거를 그런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그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타협적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주택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정부 부채 한도도 좀 늘려야 되고요. 네. 갑갑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좀 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흥국들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위기에 빠진 거를 출구 전략이 시작되면서 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도화선이 됐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한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로 인해서 이들 나라가 붐업되지 않습니까? 들썩했죠. 그러다가 중국이 슬로우 다운하니까 확 주저앉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다시 좀 부양을 해준다 그러면 이들 나라들의 문제도 약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좀 중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중국이 이제 회복의 열쇠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중국이 미니 부양책을 일단 실시를 하면서 조금 경기가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니 부양책 말고 좀 태도를 바꿔서 대대적인 부양책 시행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사정의 칼날을 좀 시퍼렇게 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중국의 문제는 돈은 있어요. 그 나라 안에. 근데 민간 기업들도 투자를 못 하는 게 도대체 규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두려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이 규제 개혁을 좀 해준다 그러면 이제 투자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정부 부채,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이었네. 피치가 중국의 그 위안화 채권 등급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떨어뜨린 거였었는데 그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순부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채에서 자산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 부채의 문제가 좀 덜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자산 가격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부동산 그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비 40%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0% 이상 증가한 거는 2010년에 그 부동산 버블이 생길 때 그때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화학이나 철강 같은 어떤 그런 소재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계와 같은 산업재, 이런 쪽에 사람들이 슬슬 관심을 갖고 특히 중국이 움직이면 가장 커다란 수혜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한국을 좀 주의 깊게 보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중국의 이 권력 교체가 되면서 상당한 부양책을 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못 미쳤고요. 오히려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좀 다져가는 그런 정책들을 쓰면서 실망감을 줬는데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권이 이제 10년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과거에도 정권 교체 1년 차가 아니라 2년 차, 3년 차쯤부터 경기 부양을 좀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요. 예.
전무님 네. 산업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소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실적 또한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가를 지금 매력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가 지금 배팅을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비중을 들 갖고 있는 게 이 철강하고 화학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중까지는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숏커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주가는 올라왔다는 거죠. 앞으로 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 중국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는 그 화학이나 그 철강 제품 같은 것들을 브로커가 사서 배급을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들이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은 이제 재고 형성을 하는 거죠. 그때는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 화학이나 철강 주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5년 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봤었고 비관론자라는 말도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우려했던 건 뭐였었냐면 2001년부터 그린스펀이 돈을 풀어서 버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과소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과소비가 됐어요. 근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 긴축하고 내피입을 했지 않습니까? 굶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좀 경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유럽이죠. 근데 이 중동에서 이제 그 에탄 크래커, 그러니까 에탄을 쪼개서 화학 제품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유럽도 주고 아시아도 그 물건을 줬어요. 근데 유럽의 경기가 그동안 너무 안 좋으니까 아시아 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무너진 거죠. 근데 유럽이 회복이 돼서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수급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원자재가 되는 이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같은 것들의 이 광산 개발 사이클이 2011년이 피크였었어요. 그럼 아직도 신규 설비가 계속 지금 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계속 늘면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이 철강재의 그 공급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더 이상 늘리지 않잖아요. 구조조정이 좀 느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공급관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서 약간 그 모멘텀만 작용된다 그러면 이 두 업종이 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섹터 얘기를 했는데요. 자본금별로 대형주, 중소형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 시황지들을 쭉 봤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지수가 갇혀있기 때문에요. 갇혀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락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소형주가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만 올라도 중소형주 코스닥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워하세요. 중소형주는 계속 소외될까요? 저는 일단 좀 당분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소형주가 프리미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철강이나 화학, 건설 이런 것들이 완전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완전 죽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밖에 볼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특히 중소형 중에 위험한 것들이 주가는 비싸다. 근데 당장 그 모멘텀이 있는가 하는 거죠. 기다리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쫓아가는 중소형주가 있다 그러면 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중소형주 주가를 하루 종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장중에 빠져요. 그러다가 막판하면 다시 올라와요. 네. 다음 날도 그래요. 근데 저점은 낮아져요. 계속 그러다가 쭉 빠져버리는 결국 포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에 계속 미련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그 포기되는 그러니까 신저가 종목이 이제 속출하는 거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괴로운 게 뭐냐면 이 배당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금리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일드 관련된 배당 수익률 관련된 거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료나 통신 같은 거 관심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경기의 모멘텀으로 경기 관련 쪽으로 관심을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더 소외를 받는 건데, 같은 뭐 중소형 섹터입니다만 그런 데서도 이제 게임 업체, 특별히 이제 이
스마트 게임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즈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것 같다가 또 좀 주춤합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 스마트폰이 단말기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전자결책 솔루션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아주 매력적인 근사한 게임들,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알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그게 분명히 맞긴 맞는데 네. 사람들이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가 되느냐예요. 그건 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들이 7조 원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게임주들은 좀 더 기다려 보라는 거죠.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주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비싼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당장 모멘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이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잠깐 샀다 파는 그런 전략이 좀 지금은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오는 지금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그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요. 네. 지금 실제 저희도 이 증권주 관련되었고 옆에서 이렇게 증권사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신저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이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저는 증권주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증권사가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가끔가다 돈을 벌더라도 그건 자기 실력에 의해서 버는 게 아니라 천수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그 수수료 이제 없어지고 IB 같은 것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요. 결국은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벌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프랍데스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투자 자문사 이런 것들이 경계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이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까지 증권주는 아마 계속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시간 시장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